우리는 모두 예비 자영업자다. 공무원도 회사원도 운동선수도 은퇴하면 치킨집 하다가 대박나면 프랜차이즈 대표가 될 수도. 자영업자 600만 시대 창업 준비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품격 자영업자 편파 방송 창업직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코노미 역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코노미 나가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근대골 먹던 밥방 정성희 대표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이제 주제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프랜차이즈 대표 그들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이제부터 알아가 보면 되죠. 네. 이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꽃피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프랜차이즈가 엄청 좋게 말하면 융성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네, 산업이 엄청 발전했죠. 폭발.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뭐 1년에 한 3개, 10개 이 정도 늘어나는데 브랜드가 우리나라는 500개, 600개씩 늘어나고 가맹점도 막 3만 개씩 늘어나고 하거든요. 1년에.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할 만한죠. 초창기에 프랜차이즈들이 잘 되다 보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요즘은 갑질 문제가 있지만 사실 순기능도 있거든요. 잘만 운영하면 맞아요. 자영업자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성공을 도와주는 이런 건데 제가 그동안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을 아마 저만큼 인터뷰 많이 한 기자가 없을 거예요. 발로 뛰는 기자, 노승우 기자입니다. 한 세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한 4-5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그 대표님들이 참 인상적인 분들도 많았는데 이 얘기도 해야겠다. 이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의 신분 상승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보면 직함이 회장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 자영업자로 시작해서 회장이 되기까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가 자기가 장사 잘해가지고 가맹점들 많이 내고 또 같이 성공하면 회장도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그런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가 놓고서 이제 가맹점들 나몰라라 하는 그런 갑질이 문제인 거지. 그 자체 시스템은 어쨌든 뭐 희망적인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다 그 사다리를 올라가신 분들인데요. 제가 유형을 좀 나눠봤어요. 첫째는 자수성가형. 이게 제일 좀 이상적이죠. 그렇죠. 정말 본인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저기 가맹점 내달라 해서 프랜차이즈 하다 보니까 막 수백 개, 수천 개 매장까지 거느리게 된 어떻게 보면 사례죠. 이상적이기도 하면서도 일반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 자수성가형이 좀 제일 많은 편 아니에요? 보통 왜냐면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1세대죠. 제가 브랜드부터 말씀드리면 주씨, 피자 알볼로, 다이소, 오가다, 신전떡볶이, 토즈 스터디센터, 알파, 야노에자, 못된 고양이, 다비치 안경. 뭐 이분들은 개인 매장으로 다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자 알볼로다 하면은 피자 알볼로 1호점을 자기가 직접 직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가맹 사업까지 나아간. 그 이분들 스토리 들어보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들으시던데요, 눈물 없이. 옆에서 뭐 속으로 울었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울었다. 제일 저는 감명 받았던 분이 야노자 대표님이랑 못된 고양이 대표님이에요. 야노자는 잘 아시죠? 그 이수진 대표님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여의고 할머니랑 살다가 그 서울 올라와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주식으로 또 돈을 다 날려먹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자 해서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모텔이더라. 숙식을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모텔 청소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몇 년 동안 하다가 매니저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텔 산업의 생리를 알게 돼서 당시에는 다음 카페, 모텔의 정보 공유해주는 카페 운영하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숙박 앱도 만들고
프랜차이즈까지. 네, 프랜차이즈까지 하신 사례고요. 못된 고양이는 그 여성 액세서리의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도 되게 가난했어요. 네, 6남매로 태어나서 엄청 가난했는데 서울 올라와서 안 해보신 것이 없다고. 네, 뭐 군고구마 이런 것도 팔아보고 신문 배달도 하고 하다가 액세서리를 누가 파는 거를 봤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한 20살, 21살 이쯤이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아저씨 저도 이거 할래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해서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웠다고. 그래서 그 노점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구두도 팔고 해봤는데 구두는 아무리 이게 예뻐도 한 명이 한 켤레만 사가잖아요. 그렇죠. 2켤레 사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액세서리는 한 명이 와서 막 5개, 10개도 사가더라. 그거에 이제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세서리로 대박이 났죠. 지금 옆에서 그 자수성가형 대표님들 네.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뭐가 겹치죠? 분야가요. 보면은 알파 있고 토지 스터디 센터 같은 것은 이제 뭐 독서실, 프리미엄 독서실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네. 음료도 있고 피자도 있고 외식도 있고 와 정말 그쵸. 되게 다양.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도 장사 잘 되면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알파 회장님은 알파 문구로 70년대 초반에 서울역 근처에서 매장을 냈는데 10평도 안 됐대요, 매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매장이 작아서 B2C로는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B2B로 그 사무실 같은데 납품하는 걸로만 했는데 잘하셨다. 예, MRO 사업 이제 작게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의 성공 비결은 다른 B2B 문구점들은 딱 문구만 납품을 하는데 여기는 다른 것도 다 해줬대요. 원하면. 그러니까 뭐 운동회를 한다 사내에서 그러면 무슨 상품 같은 거 직원용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찾아서 갖다가 공급해주고 별로 마진 남는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서로 소개받고 찾아오는 데들이 있었대요. 아 여기가 뭐 잘해준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남과 다르게 좀 고객 감동으로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비치 안경은 이분이 원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누나 집에서 머물면서 공무원 안 좋아지셨나요? 아니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매형이 안경집을 했대요. 매형 가게에 이제 자주 들렀는데 가게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이제 안경을 새로 맞추고 나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대요. 기분 좋아하는. 네, 그래서 이게 공무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겠다 해서 안경집을 차렸다는데 그거는 이제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안경집 장사가 잘 되니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경집을 차렸어요. 근데 안경집을 하다 보니까 이 안경집이 안경원이죠. 안경집은 안경 넣는 곳이. 네, 그렇죠.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못 깔고서 안다. 안경원이 그러니까 안경을 맞춰주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안경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차릴 수 있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가운을 입으신 분들 꼭 입어야 되나요? 보통 저가 요새 안 입나요? 저가 갈 때 항상 있었는데 아무튼 또 안경을 파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유통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문성의 영역을 인정받기보다 유통의 역할에 더 소비자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안경을 살 때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안경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대요. 그 시간에 차라리 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흥정하는 거를 없앨 수 있을까. 근데 그 흥정을 하는 배경에는 안경 가격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소비자들이. 이건 바가지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경을 정찰제로 팔자. 근데 정찰제로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겠다 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취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논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똑똑하시다. 네.
그리고 그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좀 유통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투명하거나 하지 않아서 네네. 되게 중간 유통상이 많았대요. 그래서 중간에 마진을 이렇게 챙겨 먹는 데가 많다 보니까 좀 거품이 끼었더라.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차리면서 공장하고 직거래를 네. 하니까 가격을 훨씬 낮출 수 있었다. 지금 다비치 안경 가보면 뭐 13579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이 10,000원부터 90,000원까지 이렇게 정찰제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흥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무조건 그 가격에 파니까. 다비치 안경은 뭐 저도 예전에 안경 낄 때 네. 많이 가봤는데 그럼 이게 꽤 오래된 브랜드인가 봐요. 그러면 다비치 안경은 2002년 이쯤에 생겼어요. 근데 그 전에도 라데팡스라고 또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어요. 라데팡스 97년쯤에. 네, 그 이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20년 됐어요. 이름도 잘 지었다. 오래됐네요. 다비치. 그쵸. 잘 지은 것 같아요. 다비치는 CM송밖에 기억이 안 나요. 비치, 다비치. 네. 그 CM송이 되게 효과가 컸대요. 그래서 그 가수 중에 다비치라고 또 있나요? 맞아요. 콜미 베이비. 강민경 모르세요? 이럴 수가. 알아 나도. 알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다비치 콘서트 가면 그 비치 다비치 그 노래가 배경으로 나온대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용한 거죠. 서로 윈윈한. 네, 그래서 다비치 가수랑 전속 뭐 다비치 저기 직원이랑 같이 라디오도 출연한 적도 있대요. 그래요? 네. 재밌네요. 네. 두 다비치를 모셨습니다. 네, 두 다비치. 그리고 신전 떡볶이 대표님도 네네. 전 신전이란 동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노승욱 기자님이 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신전이 약간 그 홀리한 느낌의 신전이던데. 맞아요. 아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갓하우스. 네, 신전 그거더라고요.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맞아요. 고객들의 신전이 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지었다. 본사 가보면 신전이처럼 돼 있어요? 네, 막 무슨 동상 같은 거 있고. 진짜로요? 네, 막 성스럽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 신전 떡볶이 대표님도 군대 전역하고 바로 떡볶이 매장을 열었어요. 여자친구가 사실 매운 떡볶이를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약간 사랑꾼인 것 같아. 22살인가 3살에 2월에 전역하고 3월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네. 떡볶이 가게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랬대요. 장사가 막 잘 된 건 아닌데 그냥 뭐 먹고 살만할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에다 차렸대요. 그러다 이제 한 2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대구 동성로에다가 매장을 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가맹점을 내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내줬고 막 1년에 한 10개 정도씩만 내다가 2014년부터 서울에 진출하면서 매장이 갑자기 한 2-3년 만에 한 1,000배 이렇게 확 늘었어요. 저는 그 신전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왜냐면 그 당시 때 옛날부터 있었던 할머니가 그냥 운영하시는 신천 떡볶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대구에. 거기 매운 떡볶이로 유명했었거든요. 아마 그 여자친구분이 그 떡볶이를 많이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투 브랜드처럼 신전 이렇게 바꾼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비하인드가 있는 게 일단 그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념을 어머니가 개발을 해줬대요. 대표님의 어머니가. 우와. 그리고 멋있다. 매운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이분 얘기로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확실히 시장은. 주로 이제 여고생들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고생 중에도 전체 학교에서 한 반 정도.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학년에 10반씩 있다. 그러면 3학년까지 하면 30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 30분의 1 정도만 근데 왜 좋아할 거다. 근데 대신에 이 고객들은 우리가 무조건 만족을 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가게 성공 비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층을 좁힌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1등이 되자.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으로 특화를 할 거죠. 근데 이제 서울에 진출할 때는 일단은 대구에선 잘 알려진 브랜드지만 서울에는 브랜드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좀 매운맛이 너무 셌다는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한 맛을 추가를 했대요. 서울에 진출할 때는. 덜 맵게가 아니라 순한 맛을 아예 새로 근데 순한 맛도 다른 떡볶이보다는 매운 편이래요.
근데 어쨌든 좀 덜 매운 맛으로 그러니까 좀 현지화를 한 거죠. 네. 서울의 현지화. 서울 현지화. 네. 서울의 엽기 떡볶이도 매운데, 그죠? 맵죠. 엽떡. 네. 전 못 먹어요 다. 저는 아예 물면서. 그 다이소는 네. 96년 7년 이쯤에 천양백화점이 인기였잖아요. 네. 그때 여기는 천양백화점에 납품하는 이제 납품업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 천양백화점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이소에도 직접 납품을 했어요. 수출을 한 거죠. 근데 일본 다이소에서 여기 상품을 받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물건이.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랑 전속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이소 측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지분을 투자해라. 그래야지 믿고서 거래를 할 수 있겠다. 뭔가 박정부 회장이?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인수를 하려고도 했었대요. 일본에서? 네. 근데 그거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매각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지분 한 35% 요 정도만 매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2대 주주로 있어요. 일본 다이소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이다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름을 그 당시에는 한일 맨파워였나? 뭔가 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한일 맨파워요? 네. 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 근데 너네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다이소로 사명을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이소 뭐 일본 지부냐 그렇죠. 뭐 이런 오해를 받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었구나. 최대 주주는 박정부 회장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배당을 하면은 2대 주주가 다이소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오해를 받는데 이런 스토리가 그렇죠. 있다. 네. 지금은 사실 다이소 입장에서도 완전 땡큐죠. 일본 다이소 입장에서도. 왜요? 네? 잘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다이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배 아파하는 게 그렇죠. 일본보다 그러니까, 한국에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 다이소 한 3,300개나 돼요 매장이. 크다. 네. 다이소. 일본 다이소에서는 우리가 너네 물건 그렇게 사주는데 너네는 왜 우리 물건 안 사냐.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좀 지금 미국이 중국 통상 압박하듯이 이 무역 불균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다이소가 외화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산 제품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천짜리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자기들도 여기 제품이 좋아서 계약을 했으면서 왜 자기 물건 또 사래요. 배 아프니까 이제. 이제 약간 뭐 상도가 좀 있긴 하죠. 네. 근데 가격이 안 맞는 걸 어떻게 맞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수성가형 자체 대표님들이고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으시고 진짜. 그리고 기존의 다른 프랜차이즈를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 브랜드를 창업하셔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생활 맥주, 굽네 치킨, 맘스터치, BHC 이런 데들은 창업하신 대표님들이 다른 프랜차이즈 다녔는데 생활 맥주 대표님은 전에 깐부치킨 출신이고요. 왠지 감성 비슷하다. 굽네 치킨 대표님은 파파이스 출신이고요. 맘스터치는 여기도 파파이스 출신이에요. 파파이스가 역시 사관학교네요. 그리고 BHC는 BBQ에서 나왔죠. 근데 굽네 치킨 대표님은 이제 파파이스를 다니다 보니까 2005년에 창업을 하셨는데 이게 시대 흐름이 웰빙으로 가는 것 같다. 맞죠. 이 파파이스처럼 튀긴 치킨이 아니라 이제 구운 치킨으로 하자 해서 성공하셨고요. 구운 치킨 쪽에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굽네 치킨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옥바닥, 옥구닭. 근데 이분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파파이스에서 나왔을 때 퇴직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얼마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매장을 차릴 돈도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친구 중에 브랜드 치킨집을 하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가 장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야,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는 매장이 있으니까 그 매장을 나한테 한번 경영을 맡겨봐라. 그래서 이런 치킨을 팔아보자. 해서 그 친구 집에서 구운 치킨을 처음에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좋다. 처음에 이제 가맹 문의가 오는데 여기가 가맹점을 내줄 시스템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브랜드도 없고 이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치킨집 매장을 우리가 경영을 하겠다 해서 위탁 경영을 한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치킨을 전염시켰네요, 다. 그쵸. 야금야금. 맛있어. 그렇게 하나하나 가맹점을 늘렸고요. 그러니까 참 프랜차이즈 시작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죠. 그러네요. 네. 생활맥주 대표님도 특이하네요. 치킨집에서 맥주. 그러게요. 여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러게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거 편집이에요? 이거 나가죠. 괜찮은데? 이게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깐부치킨을 가보면 깐부치킨 배달된 데 잘 없거든요. 가서 먹는 치킨집이에요. 깐부치킨. 맞아요. 맞아. 깐부치킨은 저도 술 먹으러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도요. 깐부치킨. 근데 맛있어요. 안주도 많고. 안주도 굉장히 많고. 술집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네. 맞아. 그래서 생활맥주 감성이랑 깐부치킨 감성이랑 뭔가 인테리어랑 좀 그런 거까지 다 비슷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 안 먹어봤어요, 깐부치킨은. 맛있어요. 맛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프렌치 프라이도 너무 맛있고. 그 매장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배달 안 해주고 배달 시키는데 부탁하면 2만 원 이상 구매해야 되고. 맘스터치 정현식 회장님은 이분도 참 인생 역전한 사례인데 맘스터치는 파파이스의 한 사업부였어요. 네. 맞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잘 안 됐어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파파이스가 좀 경영이 어려워지면 경영이 어려워졌나 아니면 약간 인사 적체가 있었나 해서 정현식 당시 상무님이었는데 파파이스에 이분이 사내에서 약간 밀려나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정치에서 약간 그래서 뭐 승진이 안 됐나 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맘스터치 사업부를 나한테 달라고 했대요. 이걸 내가 한번 좀 갖고 나가서 키워보겠다. 그때 이제 이 정현식 회장님이 그거를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맘스터치 사업부를. 그래서 그건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그러든가 해서 떼줬는데 대박. 보통 이렇게 임원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뭐 가맹점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로 엄청 성공을 시킨 거죠. 대박이다. 파파이스가 점점 망하는 이유가 있네요. 뭔가 없다. 미래 보는 눈이 없는데요, 그냥. 다비치 안경에서 안경 맞춰야 될 것 같아. 보는 눈이 저렇게 없어. 안타깝네요. 파파이스 입장에서는. 근데 정현식 회장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본인이 어떻게 본인 역량도 있겠지만 키우신 것도 같고. 너무 잘했죠. 박현종 BHC 대표님은 원래 BBQ에서 BHC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자회사 개념이었는데 그 BHC 사업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사모펀드에서 BHC를 인수를 할 때 박현종 대표님을 같이 꼭 넘겨라. 그 조항을 넣고서 계약을 했대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직원으로 입사해서 CEO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어요. 한국인가요? 네. 이분들은 다 편의점이에요. CU 박재구 대표님이랑 미니스톱의 심관섭 대표님은 사원부터 입사해가지고 원래 심관섭 대표님은 대상 식품업체 있죠. 대상 직원이었는데 대상이 편의점 사업부를 미니스톱에 매각을 하면서 미니스톱으로 넘어갔어요. 두 분은 그래서 편의점 1세대예요. 90년대 초반 이때부터 하셨는데 심관섭 대표님은 그 재밌는 스토리가 이제 점장을 하던 시절에 당시에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원래 이제 셀프 시스템이잖아요, 편의점은. 근데 뭐를 달라고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저기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뺨을 맞았대요. 손님한테? 네, 손님한테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워낙 생소하니까 셀프를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커피도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 다방 문화밖에 없다 보니까 커피를 주문해서 이렇게 셀프로 가져가는 그거를 처음엔 좀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정착하기가. 박재구 대표님은 CU가 이제 BJF 리테일인데 거기가 기업 문화가 되게 군대식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수직적으로 좀 무서우신 분이래요. 저도 좀 뵀었는데 뭐 저희 앞에서는 이제 뭐 허허실실 하시는데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TMI 아닌가요? TMI?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들으시니까 그렇죠. 지금 재밌어요, 근데 지릅니다. 네. TMI가 재밌죠. 어디서도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네. TMI가 뭔가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옛날 사람. 영어 좀 못하시네요. 저 옛날 사람. 어떡하지? 그리고 이분들은 투자의 귀재인데요. 이디야 커피, 양키 캔들, 한솥,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커브스 코리아, 진보리. 진보리. 그 이디야 커피 문창기 회장님은 네. 원래는 삼성 증권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동아은행인가 네, 계속 금융 쪽에서 시작을 하신 분인데 네네. 당시에 이디야 커피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때가 한 2000년 초반, 2001년 이쯤인데 이분이 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도 아니래요. 네. 근데 그냥 앞으로 이제 커피 시장이 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디야가 뭐 브랜드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인수를 하셨어요. 그 인수할 때 매장이 한 100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70개? 네. 투자의 기재 많네요. 네. 진짜.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엄청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디야를 성공시킨 분이라고는 할 수 있죠. 본인이 창업은 안 했어도. 그렇죠. 예. 스타벅스도 본인이 창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워드 그렇죠, 슐츠가. 그렇죠. 예. 근데 마케팅을 잘 하고 시장을 잘 본 거죠. 네. 그리고 양키 캔들도 이분이 원래 양키 캔들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수입사 네. 대표님이세요. 상사 이런 개념. 맞아.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초 시장이 뜰 거다 해가지고 미국의 브랜드를 가져오신 거고 커브스 코리아도 미국의 커브스를 들여오신 분이고 근데 본인 얘기로는 그전에도 커브스를 들여오려고 한 데들이 엄청 많았대요. 네네네. 심지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컨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가져올 수 있었냐, 사업권을. 되게 정성 들여서 메일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냄새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성공하신 분들, 이제 커브스 회장님 이런 분들은 돈이 아쉬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보냈겠어요, 그 메일을. 그냥 사무적으로 보냈겠죠, 당연히. 연락을 할 때도. 그 처음에는 메일을 보냈을 때 씹혔대요, 이분도. 답장이 안 왔대요. 일십. 네. 그런데 2번 이제 보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침 싱가포르에서 일이 있으니까 그때 싱가포르에서 만나자. 한국에 오기는 힘드니까 미국에서. 그랬는데 싫다. 나는 내가 너네 본사에 가보고 싶다. 약간 좀 당돌하게 한번 튕긴 거예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은 언제 본사로 와라 해서 이제 미국 본사에 가서 이제 회사 다 둘러보고 처음에는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만 미팅 시간을 잡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내가 너랑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 같이 얘기하자. 네. 그래서 점심은 그럼 난 누구랑 먹냐? 부사장. 부사장이랑. 네, 부사장이랑 먹어라. 이렇게 다 해줬대요. 대박. 그래서 그날 오후 늦게까지 한 6, 7시간을 얘기를 해서 대화가 일사천리로 됐다 하더라고요. 난 혼자 먹으라 그럴 줄 알았는데 부사장이랑 같이. 그래서 이분 얘기도 이 회장이 되게 좀 배포가 크고 약간 인간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되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 게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메일을 한 4-5번 보내고 6번, 7번째 컨택이 됐다. 약간 보통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2번 만에 딱 됐네요. 그래. 2번 됐고 미국 본사로 싱가포르에서는 안 만나고 미국 본사로 가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진정성을 느낀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면 이 대표님이 인천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고 그런 데서 또 좀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공을 들여야 되네, 역시. 그러니까 이것도 비즈니스 노하우일 수 있죠. 진보리는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프랜차이즈 협회장님인데 네. 이분이 진보를 얘기 잘 안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협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터뷰도 협회장으로서만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진보리 대표님으로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산 건가 그러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커피스 코리아처럼 한국 사업권을 받은 거지. 그리고 돌아가신 강훈 전 카페베네 대표님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신세계에 입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신세계에서 스타벅스를 들여오는 그 태스크포스 팀의 이제 막내로 들어갔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 팀의 직원들이 미국 스타벅스 건너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 들여오는 스케줄이 좀 지연이 됐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배운 노하우를 신세계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스타벅스에서 배운 노하우를 그 당시 신세계 계시잖아요. 신세계 소속이었죠. 그때 그 이슈가 늦어진 이슈가 IMF였어요. 저 책을 봤거든요. 책에서. 이분은 이게 빨리 들어오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 늦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회다 해서 회사를 나와서 할리스를 창업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노하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할리스를 잘 돼가지고 한 매장 50개 정도 있을 때였나? 그렇죠. 한 25억인가에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했어요. 당시 25억이면 지금 뭐 한 100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90년 2000년 거의 2000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분도 스타벅스에서 교육받은 노하우로 흐름을 커피 시장의 이제 흐름을 잘 읽으신 거죠. 그거 중에 약간 여담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강훈 대표님이랑 같이 일했던 팀원 그때 미국 스타벅스에서 같이 교육받던 팀원이 있었는데 그 팀원도 이게 스타벅스 들어오는 게 늦어지면서 나왔어요. 창업을 했어요. 강훈 대표님은 할리스를 했고 그 다른 한 분은 갑자기 브랜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포땡땡 브랜드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커피 식자재, 시럽, 커피 시럽 브랜드예요. 조그만 유통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은 딱 그걸 생각한 거예요. 스타벅스를 미국 가보니까 시럽 종류, 바닐라 시럽, 뭐 헤이즐넛 시럽 이런 여러 종류 시럽들이 각 매장들마다 다 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 우리가 이태리에서 직접 가지고 온 제품들을 쓰니까 비쌌거든요, 시럽이. 근데 지금 모든 커피 매장에 이 대표님 시럽을 사용을 해요. 가격도 엄청 싸게 있고 지금은 1등 브랜드. 그렇구나. 시럽에서는. 그냥 다 깔려있는 시럽 브랜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각자 둘 다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한 분은 커피 창업, 한 분은 거기서 시럽. 그거 재밌네요. 그리고 한솥의 이영덕 회장님은 일본이 원래 일본 제일 교포 출신이세요. 그 교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시구나. 그 되게 머리도 좋으셔서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유복하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업을 이것저것 했는데 다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40세쯤에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창업을 뭘 할까 하다가 그동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돈을 쫓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이분이 좀 미식가라서 좀 외식업으로 해보자. 근데 90년대 당시에는 외식업을 한다고 하면 좀 비하하는 시선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해보자. 뭘 할까 하다가 일본의 사정이 밝으셨으니까 일본에서 그 호또모토나 홍케 가마도야 이런 그 도시락 체인이 그렇게 잘 됐대요. 혼께 가마도야가 이제 호또모토랑 비슷한 그 도시락 브랜드인데 거기에 경영진이 대학교 선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가서 좀 가르쳐 달라. 나 한국에서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가르쳐줘서 한 2년 동안 그거를 배우고 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거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보면. 메뉴도 비슷하고. 그렇구나. 제 메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보고 일본이나 배워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잘 되는 거 그 노하우 배워서 한국에 이제 현지화하는 거. 그렇죠.
벤치마킹만 잘해도 진짜 프랜차이즈 대표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누구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 아시다시피 로열티가 비싸거든요. 있고 하니까. 네. 아니면 마스터 프랜차이즈 피가 있을 수도 있고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로열티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백화점 상권에 있을 때 에그타르트, 그 치즈 타르트 회사 뭐 베이크나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외국에서 들어온 뭐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네. 그걸 가지고 온 돈이 대략 8억에서 10억 이 정도 돈 들이면 그쪽에 있는 기술과 노하우랑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랑 이런 것까지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백화점 상권을 깔면 또 1년 동안 그 브랜드에 줄 서면서 엄청 먹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끔 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들여오고 그 노하우까지 다 배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물 건넌 가맹비 같은 거를 8억 정도 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운영하는 그거에 대한 그 피를 내는 건데 근데 그렇게만 하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대요. 백화점 그 MD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들은 딱 하는 일이 이게 딱 한 1년에서 2년 가잖아요. 가면 그 기간 동안 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대만, 중국이나 해가지고 새로운 거 딱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거 런칭하고 그러면 또 줄 서면 하루에 진짜 많이 나오면 3억까지 나오거든요. 한 달에 3억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브랜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엔티엔스 프레즐이라고 있죠. 네, 그 거기가 미국에서 로열티 내고 사업하는데 로열티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매년 나가는 게. 그 정도 나갈 거예요, 진짜. 그것도 많죠. 예. 엔티엔스 프레즐의 이제 한국 대표님이 여기가 무슨 중견 식품회사에서 하는데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전쯤에 저를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이. 이 대표님이 이병철 삼성 전 회장, 창업주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 임원까지 하고 나오셔서 그렇구나. 이거를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돈이 아깝다. 그래서 좀 자기 브랜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냐 뭐 그런 거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내고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건 진짜 그래서 백화점 MD들도 그분들을 되게 좋아는 하는데 결국에는 자영업에서 오신 그런 대표님들보다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영업에서 오셨다는 게 이제 자기가 하나 밑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딱 해서 백화점 런칭하는 그 브랜드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이 대표님들은 항상 약간 사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브랜드 띄우고 또 좀 있다가 또 다음 브랜드. 근데 그 브랜드들이 심지어 진짜 트렌드를 하나의 그거로 했던 브랜드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소프트리가 있고 뭐 베이크 그 홋카이도 베이크도 있었고 약간 몽슈즈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요? 네. 근데 몽슈즈 대표님은 그 한국 분이시잖아요. 여성분이었는데 일본에서 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팔렸잖아요. 팔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았었어요. 많아서 했는 특히 백화점에서 저희가 보는 브랜드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거 들으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반인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벤치마킹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이 외산 브랜드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월마트, 까르푸 이런 거 다 실패해서 돌아가고 그렇죠. 또 애플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보면 쉽지 않은 시장이다. 외식 맞아요. 시장이나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료도 그렇고 스타벅스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호또모또도 한솥이 지금 이제 시장을 꽉 잡은 상태에서 동원 F&B 통해서 지금 한국에 진출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진출한지도 몰랐는데 저는. 그니까 몰라요. 매장 한 20개나 되려나? 서울역 거기 가보셨잖아요. 있죠. 그쪽에 거기 있어요? 메인 저희 딱 타고 내려가는 그쪽에 호또모또. 동원 F&B 통해서. 일본에서 호또모또 워낙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 근데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한 데가 원조를 이긴 거죠. 그렇죠. 우리 나발에 들어오지 마 이런 스타일. 네, 좋죠. 이게 사실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 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잘해 한국은. 그냥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일본도
다 자기네가 각색 캔 가지고 만든 것들이 돈가스 이런 것도. 예. 아딸은 원래 아버지 튀김, 딸 떡볶이 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부녀가 하던 건데 딸이랑 결혼한 그 사위가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해보자 해서 사업화를 한 거예요. 지금은 감탄 떡볶이로 이름이 바뀐 게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 게 딸이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표권을 등록을 할 때 이제 부인을 보냈는데 본인 이름으로 이제 상표권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셨다 하더라고요. 법인 이름으로 사실 등록을 해야 된대요. 네. 근데 이거를 개인 이름으로 사실 창업자니까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할 때 법적으로는 부인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건 부인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제 그 남편 쪽에서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탄떡볶이로 바꿨고 그 부인은 그래서 아딸로 새로 또 프랜차이즈를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딸은 예전의 아딸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 아딸일 수도 있죠. 그 부인이랑은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예전에 아딸로 창업한 매장들은 대부분 감탄떡볶이로 이름을 바꿨죠. 그 상표권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요새 그 문제되는 것들도 상표권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뭐 놀부랄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법적인 개념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뭐 장사를 작은 가게에서 이렇게 키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뭐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3분 남았는데 이분들은 제가 기타로 분류를 했어요. 되게 독특한 사례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충동 왕족발의 신신자 대표님은 특이한 케이스 점주로 시작해서 본사를 인수한 이건 진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 같아요. 네. 그건 전에 방송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죽이야기라고 그 죽 프랜차이즈 있어요. 죽이요? 네. 절밥 전문점인가 모르는 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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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명서 대표님은 원래 이분은 꿈이 배우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연극 동아리 같은 거 하셨는데 TV에도 막 드라마도 찍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가 이제 스타가 아니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궁해서 안 되겠다. 이 배우의 꿈은 나중으로 밀어두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컨설턴트가 먼저 되셨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창업 노하우 같은 거를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여기저기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 컨설팅만 해도 이제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년 하다가 한 죽집을 컨설팅을 해주다가 앞으로 죽이 유망하겠네 싶더래요. 이제 그분도 이제 웰빙 트렌드를 읽고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죽 이야기를 창업을 해서 지금 매장이 한 400개 되나?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못 이룬 배우의 꿈을 지금 펼치고 계세요. 진짜요? 지금 막 영화 찍고 다니세요, 이분이. 막, 얼마 전에 무슨 신인상도 받으시고. 진짜요? 진짜요? 대박이다. 보통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경규가 그쵸. 맞아요. 브랜딩을 하면서 이제 스타 마케팅을 하면서 뭐 김밥집을 차리든지 압구정 김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강호동 씨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특이하신 케이스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은 본인의 꿈도 이루고 또 자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브랜드랑 가맹점주들한테도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님처럼. 그래서 전에 어떤 되게 대박난 드라마였는데 훈남이시네요. 거기에 PPL을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죽집 사장으로 출연을 했대요. 웃겨. 약간 좀 좋죠. 즐기면서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노승욱 기자님. 종류 진짜 많고. 종류도 많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게 물론 중간에 한번 기억 안 난 것도 있었지만 와 정말 지금 잘 얘기 안 한 분들 되게 많아요. 기억이 안 나서.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배울 게 많다고 느꼈고요. 지금 프랜차이즈가 뭐 갑질 논란 때문에 욕을 먹는 건 먹어야죠. 근데 네네네. 이런 성공 노하우까지 좀 묻혀버리면 안 된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여지는 거는 뭐 이분들이 좋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프랜차이즈를 나중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네? 더 산으로 가보네요. 근데 네. 정성희 대표님도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었어요. 그렇네요.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 아니죠. 네. 이제 다시 또 그 도나스로 하나 조금씩만 하려고 하는데 맞네요. 그랬구나. 재밌었다. 프랜차이즈. 근데 저는 어떻게 프랜차이즈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프랜차이즈 대표이신 분들이 참 대단해요. 네. 그리고 크게 되신 분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 더 대단한 게 제 주변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100개 정도에서 뭐 이 정도 하신 분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직업군 자체가 그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다 돈은 많아요. 이걸 되게 약간 좀 스파이시하게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사장님들은 브랜드들은 다 망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본인들은 다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과 정말 돈이 넉넉하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의 현실이면서 또 맞아요. 빛과 그림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40개까지는 돈을 못 벌어요. 많이는. 근데 100개 넘고 200개 넘고부터는 진짜 돈이 그냥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뭐 맘스터치나 그리고 뭐 브랜드들 좋은 데들 많잖아요. 잘 유지해주는 가맹점주들이 돈 벌어야지 본사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인지라 안 그렇게 되고 갑질 또는 결국에 마지막은 이제 본인이 튄다. 나몰라라. 네, 나몰라라. 이런 게 돼버리니까 그런 건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보면서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게 저도 꿈꿨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이쪽 전공 교수님이신데 아버지는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좀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이제 무섭더라 라는 게 저 그거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도나스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이걸로 저희가 잘 되는 매장들은 참 매출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이 정도 상권에 들어가서 이 정도 매출을 내면 진짜 살만큼 진짜 똥똥거리면 살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돈이 진짜 그냥 자영업자로 봤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내지도 않고 상권은 B급 상권에서가 아니라 진짜 오히려 저는 오피스 상권이나 몰 상권 쪽에 이거를 넣어서 조금 내죠. 물론 돈 내죠. 월세가 센데 그만큼 걷어들일 수 있고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정도 낼 수 있다라고 그걸 딱 잡아만 준다면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재료비 줄여주고 좀 새는 거 막아주는 거. 인건비 같은 거 조금 더 세이브 시키세요. 이거 인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조절하세요.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지 막 미친 듯이 막 100개, 200개, 뭐 1000개까지는 자신도 없고.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그랬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그 호떡집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몇 달 만에 10개가 그냥 툭 되니까 그러니까 거만해져서 그리고 한 3천만 원이면 매장 하나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오류였어요. 제가 그 당시 때 저는 진짜 단시간에 그 봉구스 버거처럼 매장을 확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델리만주 자리들이 다 나가는 시점이어서 그냥 역 안에만 넣어도 몇 개가 되는 거야 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막상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3천만 원에 하고 싶지만 막상 그런 창업 박람회 같은 데 오셔서는 돈 좀 더 들여서 호떡 장사 말고 딴 거 해버리자 이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실패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게. 예. 아니면 저는 책임을 못 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저희 노승욱 기자님이 인터뷰도 하고 이 정도면 정말 매장도 많고 맞아요. 사업도 잘 하신 거잖아요.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에 끼친 영향력과 업적.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로 하여금 또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배워야 할 점은 또 배우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배울 점은 배우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취할 건 취하되,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모범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제가 저만 아는 또 때로는 기사도 썼던 그런 갑질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기사에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성공 사례나 뭐 성공 노하우 이런 거는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려봤고요. 좋네요. 진짜. 그리고 저 어머니도 지금 순댓국집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하자는 얘기도 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무서워서 하지 말자 이랬는데 한 번은 큰 손 할매 순댓국이라고 아세요? 네, 알죠. 큰 맘 할매 말고 이게 큰 손도 있고 되게 뭐 다양해요. 할매들이 좀 몇 명 계세요.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 중에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대표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광해원에 계실 때 단골 손님이었나 봐요. 자주 와서 이 순댓국은 어떻게 맛을 냈냐 뭐 계속 그런 걸 물어봤대요. 그러고는 그거를 차렸대요.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에 오픈할 때 그 화환도 보냈고 가끔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연락을.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차리는데 도움을 준 거죠.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은 어머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서 배 아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하지. 그러면서 저보고 야 너가 좀 프랜차이즈 대표들 아는데 좀 해보라고.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거 나중에 장사 다 안 되면 어쩔 거냐. 우리가 다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무서워서. 근데 이제 돈만 생각하면은 또 그냥 막 매장 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해야죠. 되게 잘 되는 게 초반에 시작했을 때 제일 잘 되는 게 치킨이랑 그리고 그 순댓국집. 아 왜요? 제 주변 다 잘 되던데요. 그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근데 은근히 순댓국집이 예전에 저희가 조사해보면 매장 수가 꽤 되지 않아요? 꽤 돼요. 굉장히 몇백 개씩 되잖아요, 보통. 신기했어요. 그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다점포율 조사할 때 순댓국집 전화해서 대충 물어보면 뭐 500개쯤 되고 막 이래요. 잘 못 들어본 데인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국민 음식이니까. 맞아요. 일단 다음 시간에 또 시즌2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흔드시면 어떡해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팟캐스트.